하버드 교수가 한국을 비웃었다가 30년 이론이 무너졌다. 세계 4대 강국이 주목하는 한반도의 진짜 가치를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 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한국인 학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바로 지난 학기 에릭 스펜서 교수의 지정학 수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건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자부심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에릭 스펜서 교수님은 30년 경력의 지정학 전문가로 하버드에서 가장 엄격하고 논리적인 교수님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날 강의 주제는 한반도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한반도 지형도를 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도를 보십시오. 동쪽과 남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북쪽은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것은 천연 요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형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의실 뒤편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빈이었습니다. 그는 MIT 출신의 공학도로 항상 기술만능주의적 시각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중세시대의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은 2024년입니다. 핵미사일 하나면 산맥이든 바다든 다 무의미해지는 시대인데 산과 바다가 방패가 된다는 건 너무 낭만적인 생각 아닙니까? 다른 학생들도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존이라는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사이버 공격 한 번이면 한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형?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강의실 분위기는 점점 조롱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조국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교수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진정시키려 하셨지만 이미 강의실은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에릭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입니다. 미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케빈의 말이 맞습니다. 요새의 개념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반도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반도는 21세기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동아시아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000km의 원을 그렸습니다. 이 원 안을 보십시오. 베이징이 있습니다. 도쿄가 있습니다. 상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타이베이, 오사카까지. 이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고 세계 GDP의 30%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반도는 군사적 요새가 아닙니다. 한반도는 경제적 요새입니다. 기술적 요새입니다. 21세기의 요새는 더 이상 적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세계 경제의 중심부에 위치한 유일한 허브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세계 물류 허브 순위 2위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 7위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비행기로 3시간 이내에 세계 주요 도시 30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케빈이 비웃던 표정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존도 진지한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제 프레젠테이션을 집중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선택입니다. 한국은 그 선택을 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1960년과 2024년의 한국 경제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강의실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미나, 당신이 보여준 데이터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역사를 무시하고 있어요. 한반도의 위치가 축복이라고요? 그건 저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13세기 몽골의 침략을 보십시오. 16세기 임진왜란을 보십시오. 20세기 한국전쟁을 보십시오. 한반도는 1000년 동안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끊임없이 짓밟혔던 땅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축복입니까?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라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케빈 말이 맞아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들은 항상 희생양이 되었어요. 발칸 반도를 보세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잖아요.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123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었잖아요. 존도 거들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좋다는 건 모두의 타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강의실 분위기가 다시 케빈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빈, 당신은 역사를 피해자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죠. 2024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5,000달러입니다. 60년 만에 400배가 넘는 성장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삼성전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K-팝은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들리고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땅의 모습입니까?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케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좋습니다. 미나.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기술이 지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위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리콘밸리를 보세요. 샌프란시스코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기술 때문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핵심 카드를 꺼낼 때였습니다. 케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21세기 지정학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전체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4개의 화살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1대1로입니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빨간 선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유럽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반드시 한반도를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없이는 1대1로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육로든 해로든 한반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파란 선이 하와이에서 시작해 괌, 오키나와를 거쳐 한반도로 수렴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거점으로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입니다. 녹색선이 시베리아에서 남하의 한반도로 내려왔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네 번째, 일본의 경제권 전략입니다. 노란선이 도쿄에서 시작해 서울을 거쳐 중국 해안으로 뻗어갔습니다. 일본은 대륙 시장 진출을 위해 한반도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계 4대 강국의 핵심 전략이 모두 한반도에서 교차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지정학입니다. 모든 길은 한반도로 통합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벗으시고 스크린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30년간 지정학을 가르쳐온 교수님도 이런 시각화는 처음 보시는 듯했습니다. 저는 기세를 몰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을 보십시오. 이들도 훌륭한 경제 허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만 있습니다. 군사력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들은 강대국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10위권위 경제대국이면서 동시에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K2 전차, KF-21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누구의 보호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경제는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자의 위치입니다. 사라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 수도, 완전히 적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미국은 한국 없이 아시아 전략을 펼칠 수 없으며, 러시아는 한국 없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없고, 일본은 한국 없이 대륙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입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케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리처드였습니다. 그는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으로 항상 냉소적인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처드가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당신의 논리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히토류도 없습니다. 인구는 겨우 5천만 명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요? 한국이야말로 다른 나라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나라 아닌가요?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한국은 자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GDP 대비 8%로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보다도 높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광산 기술을 보십시오. 한국은 폐배터리와 폐전자 제품에서 리튬, 코발트,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자원이 아니라 폐기물에서 자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자신감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원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도라는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는 6개월 만에 새로운 공장을 짓습니다. 현대자동차는 3년 만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런 속도는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교육열,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문화적 경쟁력입니다. 이것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문화는 배울 수 없습니다.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케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나, 내가 틀렸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기술만 보고 지정학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둘 다 봤네요. 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나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나, 이 자료들 어디서 구했어요? 나도 논문에 인용하고 싶은데. 리처드마저도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논리는 견고합니다.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응은 에릭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교단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박, 나는 30년 동안 지정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나는 항상 지정학이 땅과 바다, 산과 강으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내 30년 이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진화시켰습니다. 지정학은 더 이상 요새를 지키는 학문이 아닙니다. 균형을 만드는 학문입니다. 한반도는 지켜야 할 요새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조율하는 균형 그 자체입니다.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이 이론을 나와 함께 논문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조국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그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하버드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가치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위치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는 변화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한국도 바뀝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며칠 후 에릭 교수님과 저는 공동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지정학의 패러다임 전환 한반도를 중심으로였습니다. 그 논문은 나중에 하버드 국제정치학 저널에 실렸고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도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케빈은 그 후 저와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존은 한국 기업에 취업했으며 사라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리처드마저도 한국의 기술 정책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조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동시에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차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한국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응원을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우리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